자, 우리 첫 번째 외세 침략적 접근과 개양, 요 1단원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조선 문호를 개방하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외국에 이제 개항을 한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의 어떤 근대적 조약을 맺어서 개항을 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볼 건데요. 자, 먼저 자, 좀 넘어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흥선대원군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흥선대원군이 약 한 10년간, 73년까지 이제 대신 정치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년간의 정치 이후에 이제 당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한 다다음 시간쯤에 한번 나오는데,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소를 올려가지고요,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됐어요. 여기 친정이라고 하는 거는 친히 정치한다, 그러니까 직접 이제 정치한다라는 거고요. 또 요 시기에 이제 민시정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고종의 이제 부인이 엄청 유명한 명성황후죠. 자, 이 명성황후의 이제 성씨가 민씨였어요. 그래서 이 명성황후와 관련된 어떤 이제 사람들, 뭐 사촌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막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대거 이제 등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시정권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자, 요 한 70년대, 1800 지금 70년대 오면 통상개국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두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통상개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무역을 하고 이제 나라를 열자, 그러니까 교류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출신을 보면 이 북학파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대략적으로 한 18세기 이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실학이라고 이제 배웠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실학이라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지죠. 하나는 뭐 우리가 중농학파라고 해서요, 농업을 중심적으로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우리 조선 사회를 바꿔보자. 또 하나는 중상학파라고 해가지고요, 상공업의 어떤 지능을 통해서 우리 조선 사회를 바꿔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특히 이 중상학파를 다른 말로 이제 북학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북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청나라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막 그런 이제 신물들 들여오자, 교류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18세기, 그러니까 왕으로 따지면 이 영종조 시대거든요. 영조 정조. 이 영조 정조 시기, 요 18세기에 이 실학자들이 이제 대거 등장을 하고요. 그의 제자들이 지금 이제 여기 19세기 여기 후반쯤에 이제 오면은 우리도 이제 무역을 하자, 문을 열자라고 하면서 통상개국론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자,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통상개국론자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파악을 하면 되고요. 특히나 여기 박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라고 이제 그 사건을 볼 때, 당시 이 제너럴 셔먼호가 그 평양 대동강 앞바다에 이제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했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이 평양에 있는 이 평안도의 어떤 관찰사, 그러니까 관리 총책임자가 박규수다라는 거고요. 이 박규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학파 그 실학자였던 우리 박지원의 이제 손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 사람들이 통상개국론을 주장했다라는 거,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1880년을 전후로 해서 이 통상개국론의 제자들이 이제 개화파라고 이제 형성이 돼요. 이 개화파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한 다다음 시간쯤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 70년대, 그러니까 73년 해가지고 이제 고종이 친정하게 되면서 통상개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문을 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고종 또한 아버지와 반대로 이렇게 이제 문을 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통상개국론자들이 정부의 개화 정책을 뒷받침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는 결국에는 어떤 고종의 어떤 이제 정책,
추진하는 어떤 정책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이제 지금 개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는, 개라고 하는 건 이제 문을 연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화는 어떤 이제 문화할 때 이제 그런 뜻이야. 그래서 문을 열어서 우리 어떤 사회를 변화시켜보자, 막 이런 뜻이에요. 뜻 자체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이제 이 고종이 조금씩 이제 문을 열려는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75년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냐면 운요호 사건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운요호, 이 운요호라고 하는 건 이제 배인데, 이 운요라는 배는 어느 나라 배냐면 일단 일본의 배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미국에 의해서 이미 개항을 우리보다 더 일찍 이제 했고요. 일본의 어떤 개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당시 이제 미국이 이제 군함을 이끌고 일본에 이제 군함을 이끌고 와가지고요 통상을 요구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뭐 막부 정권이라고 해가지고 무사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거부하다가 결국엔 이제 미국 이 군함이 이제 멀리서 이제 이렇게 함포, 대포를 이렇게 이제 쏘면서 강제로, 그러니까 무력으로서 이제 개항을 시켜요, 일본을. 자, 그 방법을 일본이 그대로 우리 조선에게 똑같이 써요. 자기네들이 이제 미국한테 그렇게 이제 강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력으로 이제 개항을 한 거를요. 그래서 일본이 여기 강화도 앞바다로 와가지고요 운요를 이렇게 끌고 오는데, 이 운요라는 건 원래 영국의 상선이었어요. 무역하는 배인데 이제 그걸 이제 수입해 와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대포를 이제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끌고 와서 강화도 앞바다로 끌고 와서 교류하자, 그러니까 조약 맺자라고 하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당시 우리 이제 조선 관리들은 이제 약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어. 왜냐면은 아니 우리가 이전에 일본과 교류를 안 했나? 그건 아니란 말이야. 이전에도 이제 교류를 했는데 갑자기 와서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야기는 어떤 근대적인 어떤 조약을 맺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똑같이 이제 대포 이렇게 쏘면서 우리가 이제 개항을 하게 돼요. 1년 있다가. 자, 187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약인 강화도 조약 이라는 걸 이제 맺게 되는데, 강화도에서 맺은 조약이다라고 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고,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라고 해요. 조일수호조규 정식 명칭은.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요. 참고로 이 강화도 조약을 맺었던 1876년은 여러분들이 좀 연도를 좀 기억을 해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876년 이렇게 876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개항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근대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이 강화도 조약이 또 우리 역사적으로 근대에서 좀 중요한 조약이라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총 12개의 조항이 있어요. 자, 그 12개의 조항 중에서 우리가 4가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1조에 보면 우리가 참고로 그 교과서 17페이지 밑에 보면 탐구 강화도 조약의 성격 해가지고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렇게 이제 써 있단 말이야. 우리 스스로 이제 어떤 주권을 가진 나라래. 그러니까 1조 이 내용만 그냥 글씨 써진 문구만 보면 좀 좋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어떤 이제 그 자주성을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는 이제 뭐냐면 청과 조선의 관계를 이제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 우리와 이 중국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군신 관계다, 사대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공을 이제 바쳤던 그런 이제 나라인데, 일본이 이렇게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일단 이 1조에 명시한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과 이제 군신 관계죠. 그러니까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일본이 어떤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게 이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4조 볼게요. 4조에 보면 조선국은 부산 외에 2곳에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결국에는 부산 외에 2곳에 항구를 개항해라 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직전까지 강화도 조약 맺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부산에서만 이제 일본과 교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잠깐 이제 우리가 그 무역이 일본과의 어떤 교류가 중단이 됐다가 그 이후에 일본이 이제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부산만 이제 그 무역하도록 이제 열어뒀는데 이제 일본이 이제 다른 것도 좀 이제 열어달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열었냐면요. 원산이라는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제물포, 인천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위치상으로 보면 여기 부산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원산은 이쪽에 있어요. 원산. 그 다음에 여기 인천, 제물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필이면 왜 이렇게 제물포, 원산 이곳에 이제 개항을 이제 요구를 했냐면 결국에는 여기 또 담긴 의미가 있는데 부산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열었고요. 제물포는 어떻게 돼? 우리 수도 한양과 가깝죠. 인천이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거고요. 그다음에 원산 같은 경우는 어떤 군사적인 그런 이제 의미가 그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7조에 보면 조선국 연해의 선과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침량하도록 허가한다. 자, 우리나라 여기 이제 지금 색깔을 조금 달리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여기 해안가 여기를 일본이 와가지고요 자유롭게 이제 그 막 침량을 한대요. 막 조사를 한대요. 자, 그거를 이제 일본이 이 강화도 조약에서 받아낸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해양 자원을 이제 조사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항로를 이제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디로 가야지 이제 조선으로 이제 이렇게 잘 갈 수가 있는지 어떤 조선의 이 해안선에서 어떤 군사적인 요충지가 어디인지 이런 걸 이제 다 파악을 하는 거야. 일본인들이. 결국에는 이게 침략의 발판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안 침략권을 가져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조를 봐볼게요.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이제 다른 말로 치해법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영사재판권이라고도 얘기해요. 영사재판권, 치해법권, 영사재판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일본인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서 어떤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인이 그러니까 조선 우리 재판 담당하는 이제 재판소에서 이 뭐야 그 일본 사람을 어떤 이제 재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누가 하냐? 일본 사람이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자 조선에 와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묻기 위해서 일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이 그냥 크게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일본 사람한테 유리하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그 현지에 법이 적용이 안 되는 치해법권을 여기에 넣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용을 보면 어때요? 1조에 뭐 우리 조선과 뭐 일본은 뭐 평등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글씨로는 서술은 돼 있지만 실상적인 이 강화도 조약의 하나하나의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자 바로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여러분 기억을 하고요. 또 이 강화도 조약이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어떤 근대적인 조약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강화도 조약의 어떤 성격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이거 딱 조약 맺고 나서 좀 이제 부족했는지 부속 조약이라고 해서 추가 조약을 또 맺어요. 두 가지. 하나는 조일무역규칙, 또 하나는 조일수호조규, 부록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부속 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명칭보다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조일무역규칙에 보면은 이제 무관세, 관세가 없대요. 일단은 우리가 관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수입해오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걸 우리가 이제 관세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A나라, B나라 이렇게 있다고 치면 A나라에서 분필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이제 생산해서 파는데 1,000원이라고 하면
B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필 만드는데 10원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A나라가 이 B나라한테 이제 이 분필을 이제 수입을 한 거야. 자, 그럼 10원짜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A나라에선 1,000원에 만들어지는 거잖아. 일단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품질은 똑같다고 쳤을 때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럼 사람들은 어떤 걸 사겠어? 그쵸? B나라에서 수입한 이제 분필을 막 이제 쓰겠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A나라에서 분필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이제 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결국에는 자국의 그 수입하는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품에다가 이제 세금을 좀 이제 부과시켜서 어느 정도 그 가격 경쟁력이 되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10원짜리를 이렇게 수입했을 때 이 10원이 이제 A나라에선 관세까지 이제 포함하면 대충 한 거의 한 1,000원. 거의 비슷하게. 요렇게 이제 한 거야. 관세를 예를 들어서 990원 막 이렇게 이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있게. 요게 이제 관세인데, 자, 이 조일 무역 규칙에서 이제 무관세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 일본의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관세 없이 그 싼 가격에 이제 그 물건들이 막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그런 이제 산업들, 수입해오는 그런 걸 만드는 산업들이 이제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무항세. 항구에 원래 이제 그 정박하고 거기서 이제 뭐 생활하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곡물 이거를 이제 일본이 이제 제한 없이 이제 그 수입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야. 무제한 곡물 유출. 자, 요 내용들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일수호족이 이제 부록을 보면, 자, 개항장에서 자, 이제 일본 화폐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침투,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강화도 조약 맺었어.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조선 정부에서 아니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근대화를 이제 시켰는지 한번 이제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절단을 보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신사라고 얘기해요. 수신사를 이제 보낸단 말이야. 1차로는 뭐 김기수라는 사람이 이제 갔었고요. 2차로는 1880년에 김홍집이 갔었어요. 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은 우리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나중에 좀 자주 등장을 해요. 나중에 뭐 갑오개혁, 뭐 을미개혁, 또 이제 이 사람이 또 개합하기도 하고요. 자, 이 김홍집이 이제 일본에 갔어요. 수신사로서 가가지고 당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에 있었던 청나라 자, 외교관을 만난 거야. 그 청나라 외교관이 누구냐면 황준헌, 중국말로는 황준시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 황준헌이 김홍집한테 책을 하나 줘요. 자기가 쓴 거. 그 책을 딱 보니까 그 책의 제목은 조선책략이라는 책이래요. 그러니까 조선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자, 내용을 보니까 자,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그 19세기 상황에 보면은 러시아가 여기 연해주 여기를 이제 차지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조선과 이제 국경이 맞닿아가지고 조선은 그 러시아는 계속 이제 남하 정책, 남쪽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조선에서도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친중국, 중국과 친해야 되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는 중국과 오래전부터 아까 군신관계, 사대관계 이렇게 맺으면서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과 어떤 이제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근데 이미 우리는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과 이제 근대적 조약 어떻게 해가지고 근대적 조약을 맺게 돼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미 한 거야. 그럼 남은 건 뭐야? 연미국이야 지금. 그러니까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이제 책에 쓰여 있다라는 거야. 자, 이 책을 이제 김홍집이 들고 와요. 들고 와가지고 이제 고종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지. 황준헌이 이 조선책략 줬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러시아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해야 되고요. 일본과 어떤 이제 맺어야 되고 관계를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책에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서양 국가에서는 최초로
미국과 이제 근대적 조약을 맺게 돼요. 자, 2년 후 1882년에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는데요. 그 조약의 명칭이 뭐냐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조약이에요. 자, 이 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강화도 조약 때 일본과 맺었던 그 치해 법권의 어떤 그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이 뭐냐면요.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최혜국 대우 뜻이 뭐냐면 최고의 혜택을 그 나라에게 이제 대우해준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가장 유리한 대우가 다른 나라에도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이에요. 조선이 예를 들어서 A 나라랑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광산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A 나라에게 줬다라고 쳐요. 그 다음에 B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림 벌채권이라고 해서 이거 나중에 또 다시 볼 건데 산림 벌채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산에 있는 나무를 이제 베어갈 수 있는 권리야. 자, A 나라와 먼저 맺고 B 나라는 나중에 맺었다고 쳐요. 자, 보면은 B 나라랑 맺을 때는 이 조약을 맺었어. 근데 A 나라랑은 이미 어떻게 돼요? 광산 그 채굴권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나라한테 최애국 대우가 있다고 치면 B 나라에서 받았던 이 산림벌채권도 A 나라도 자동적으로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좀 다시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조선이 다시 있어요. A 나라랑 조약 맺을 때 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해볼게요. A 나라한테 우리가 조약 맺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을 줬다고 쳐. 그냥 이제 쉽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B 나라랑 조약 맺을 때 우리 조선이 B 나라한테 1000원을 예를 들어서 이제 줬다고 쳐요. 지금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어. 근데 B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지금 나 때는 100원 받았는데 B 나라한테는 1000원을 주네? 손해잖아. 그러니까 그 혜택을 A 나라도 자동적으로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럼 애도 이제 900원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고의 혜택을. 자, 나중에 이제 조약 맺은 나라가 처음에 맺은 나라 그 조약 맺은 나라보다 더 좋은 혜택을 갖게 되면 그 좋은 혜택도 자동적으로 먼저 조약을 맺었던 A 나라도 자동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그 조약이 최애국 대우라는 조약이에요. 자, 요 최애국 대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고요.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이제 우리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어떤 근대적 조약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확인을 할게요.